안녕하세요. 저는 인피니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발표할 김영경입니다. 먼저 무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진취성, 창의적 사고, 그리고 응용력이 있습니다. 무한에 있는 끝없다는 특징은 진취성에 있는 끝없는 도전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심이 꼭 필요한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한에는 예측 불가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증거이고요. 또 독특한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끌어나가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한은 많은 곳에 응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을 접목시키고 더 나은 발전을 가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한 우주를 보고 있다. 두 번째, 인류의 극한은 어디까지일까? 세 번째, 나는 무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번째, 무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무한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무한의 사전적 의미는 수, 양, 공간 따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원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때 무한이 뜻하는 영원 단어는 인피니트는 아이도 그래, NO! 기호된 카드 YES!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렇게 영원한 무한은 수학에만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한수나 순환수 같은 소수에만 쓰였지만 점점 발전하면서 우주 같은 과학이론에도 전자기술, 기후도의 카드 같은 데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응용력을 가진 무한은 역시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4천만 년을 산 생물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시겠죠? 아니 무슨 4천만 년이야, 40년이겠지. 하지만 실제로 홍해파리라는 생물은 4천만 년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상처가 났을 때 그 부분을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것이고 무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비우스의 띠인데요. 엄마들의 핸드백 끈을 한 번씩 풀어봤을 때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비우스의 띠도 아무 데나 돌려도 얼만큼 돌려도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후도행 카드인데요. 한 번 금액을 내면 그 기간 동안에는 무한히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와, 그런데 놀라운 응용력을 가진 무한이 또 다른 분야에서 적용이 되네요. 바로 자연입니다. 프랙탈이라는 것은 같은 무늬가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여기 보이시는 고사리에도 반복이 됩니다. 작은 돌기 속에서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까지 무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저에게 이 무한의 꿈을 심어준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우주를 뜻하는 라틴어인데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신화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신이 우주처럼 아름다운 꽃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만들다가 실패하여 땅에 던져버린 꽃이 코스모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주에 완전히 관한 책으로 매우 우주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칼 세이건을 존경했던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웬 뷰색 판이 있네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몇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소리를 담은 골든 레코드를 보이저호에 탑재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특징인 진취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바로 대항물이라는 것인데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다가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할 때 한 점, 블랙홀 같은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을 바로 이 대항물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우주가 적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예를 들어 빅크런치, 대항물 같은 상황을 저에게 상상하게 함으로써 제가 창의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바로 화성이 아니라 T라는 별 B라는 것인데요. 지구를 이용하여 행성평가의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T같은 별 B 같은 다음 인류의 행선지를 알아본 것을만으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특징인 응용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바로 블랙홀에 빠지면 빛이나 인간이나 모두 스파게티인데요. 스파게티 아주 맛있죠. 저는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스파게티가 블랙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강한 천체인데 이때 빛이나 인간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몸이 길게 늘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무한에는 창의성, 모델 가능성이 가능하고 예측 불가하다, 진취성, 끝없는 성장과 능력이 가능하다, 세 번째 응용력,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특징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꼭 원하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만 있으면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이 진취성, 창의성, 응용력을 보여주는 많은 특징을 제시했는데요. 또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부분은 오직 5%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는 우리의 영원한 탐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신비하고 다양한 환경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제가 왜 무한이 되고 싶은지, 무한의 특징,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의 소개를 끝냈고요. 앞으로도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처럼 스즈메의 문단속처럼 무한의 문을 열고 반짝반짝 빛날 저의 미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이게 제 첫 강연이어서 무척 떨리는데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은 MSC 인생도출 유산소 강연 프로그램에 나온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 자리에 나온 게 무척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 이 사람 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 있나요? 저요. 네. 뭡니까? 작가? 이거 보고 알았죠? 네. 네, 맞았어요. 작가입니다. 근데 제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저는 현재 대학에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갓 25살이 된 신인 작가 예나입니다. 저희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상수를 보고서야 진정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인생도처 유산소 프로그램에 맞게 저는 제 실패했던 이유, 그리고 다시 엎드러져 자빠져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었던 그런 요인 같은 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잘못했다. 어머,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청중분들 중에서는 없지만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을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한예나는 누구인가요? 이러고 인터뷰 질문을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한예나요. 나의 첫사진 쓴 작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이 책을 쓴 작가인데요.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이 책이 제 첫 작품은 아닙니다. 제 전작, 즉 첫 작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 책, 뱃살과 땅 그리고 겨울이라는 책입니다. 안 보이세요? 근데 되게 제목만 봤을 때 꽤 번드르르하죠. 꽤 괜찮은 제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완전히 자빠져 있었죠. 근데 모종의 사건, 즉 계기를 겪고 나서 저는 한예나 정신 차려 똑바로 다시 써보자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책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쭉 작가였어요. 초등 1학년 때부터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아니었지만 걔네들 한예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항상 작가였어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제가 그때 저를 보고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천의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천의 얼굴 무엇인지 아시는 사람? 네, 뭔가요?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 다른 면이 많은? 네, 맞아요. 정말 말 그대로 일천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저의 바깥을 대부분에서 보냈던 여기 학교, 학원, 교회 이런 데서의 제 모습은
뭐 똑똑한 얼굴, 착한 얼굴, 웃긴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이 좋아하는 얼굴, 그런 얼굴이었는데요. 반면에 제가 집에서 생활했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제 멋대로였어요. 완전히 엉망진창 그 자체였거든요. 어땠냐 하면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아까 착한 얼굴이었댔죠. 제 친구가 제가 아끼는 그림에 나 물을 쏟았어요. 화날만 하죠?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사람이잖아. 그럴 수 있지.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근데 오빠가 지나가다가 제 연필 툭 떨어뜨렸어요. 되게 사소한 실수죠.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요. 아이씨, 진짜. 뭐한 짓이야. 빨리 주워.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해서 그때 진짜 4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저의 모습을 자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나 이래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 안에도 본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제 안에, 여러분 다 지킬 하이드 읽으셨죠? 지킬과 하이드가 존재를 했는데요. 제 안에 지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나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사람 대할 때마다 점점 태도가 싹싹 바뀌면, 그러면 그건 진짜 안 좋은 사람이야. 네 미래에도 그건 영향을 끼칠 거야. 하지만 제 안에 하이드는 이렇게 말했죠. 야, 그딴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너 꿈은 뭐랬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하다고 쳐도 이건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야. 너 꿈 뭐랬냐? 작가라며. 작가는 다양한 캐릭터를 써야 하는 거야. 그러려면 네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임마. 그러고 저는 그 당시에 아둔하고 어리석었던 저는 하이드에 제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자기 합리화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남들은 저의 이런 완벽한 모습만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역시 예나야, 넌 최고야. 너 진짜 완전 천사다. 너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이런 식으로 남들의 인정과 사랑도 받았던 저는 완전 어땠겠어요? 자존감이 완전 자신감 맥스 갖고 막 어깨는 유먼하고 그랬겠죠. 그와 더불어서 공부도 뭐 나쁘지 않게 했던 탓에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를 행복이라고 두고 여기를 불행이라고 둔다면,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회로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에 힘입어서 이거 지워야겠다. 안 지울게요, 그냥. 이런 자신감에 힘입어서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것, 즉 책을 내기로 했는데요. 20살 초반에 낸 책입니다. 바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햇살과 땅 그리고 겨울입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학창시절에 썼던 것들 다 짬뽕시켜 놓은 건데요. 솔직히 로맨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그, 그런 요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동물을 주인공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물을 주제로 했는데요. 그리고 전 야심차게 준비하고 인터뷰에서는 어떤 대답을 하지? 이런 식으로 완전 김칫국부터 일단 마셔놓고 들어갔는데, 와, 완전 처참한 실패를 했죠. 여기 보시면 서평들은 공허함이 느껴진다. 문장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한 화려함이 보인다. 다만 문제는 그게 지나치다한 것이다. 알맹이가 없다. 화려하다. 근데 무슨 뜻인지 이해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말 완전 혹평들만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하는 말이 알맹이는 없어. 근데 겉은 진짜 화려해. 이게 뭐야? 이런 책이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엄청난 충격을 먹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정말 내 진심을 갈갈갈 해갖고 갈아서 넣어서 만든 책인데 완전히 항상 성공만을 걷던 제 인생에 갑자기 실패, 그것도 큰 실패가 찾아오니까 저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야 예나야 너 프로젝트 되게 잘해왔다 이런 칭찬을 들어도 겉으로는 고마워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니 그럼 뭐해 나는 인생에서 실패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결국에 잘 다니던 대학마저 휴학했습니다. 그 뒤로 제 인생이 완전
무직 백수였어요. 그래서 여기 소파에 들어놓고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이러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려는 이런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이 기집애야, 너 이런 식으로 인생 살 거야? 아니었죠? 그래서 엄마도 위로하고 아빠도 위로하고 제 친구들도 위로를 한 덕분에 낮아빠져 있던 저가 조금 쭈그려 앉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비유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이렇게 딱 일어서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의 위로 덕분에 좀 쭈그려 앉을 수 있게 된 저는 핸드폰을 잠시 멈추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어린 왕자였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 어린 왕자를 읽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재미도 없었어요. 지루해갖고 내팽개쳐버렸던 책이었는데 그냥 어린 왕자를 좀 봐야겠다 이러고 기대 없이 생각 없이 읽게 되었는데요. 와, 정말 마음에 갑자기 확 다가오더라고요. 왜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린 왕자가 느꼈던 그런 고독 그리고 슬픔이 저에게 다가온 이유가 제가 그걸 느꼈잖아요. 그런 혼자 집안에서 있으면서 외로움도 당연히 느꼈을 테고 슬픔도 느꼈을 테고 분노도 느꼈을 테고 그런 감정들이 이제 이입이 돼갖고 잘 다가왔죠. 그러면서 뭔가 느껴졌어요. 내 책에 이런 점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요. 그게 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어린 왕자? 네네. 아니, 누가 찾아왔냐니까요? 저기 수영이요. 그렇죠! 자, 읽을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7살 수영이. 7살 수영이가 제 집 앞문을 갑자기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제 아랫집이었거든요. 전혀 몰랐던 애였어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언니, 나 글쓰기 과외 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몇 번 거절을 했죠. 근데 걔가 너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해줘 이러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애들을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영이를 제 집안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좀 귀찮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언니 나 글쓰기 주제로 뭐 쓸까? 아 몰라 하늘 그래 하늘 써. 언니도 써. 그래서 저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온갖 꾸민 말들을 다 넣었어요. 뭐 뭉게뭉게 아름다운 하늘 파란 하늘 넓은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예쁜 말들을 써갖고 진짜 예쁜 시를 완성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영이한테도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나 이거 완성했어 이러고 보여줬던 수영이의 글에는 정말 제 머리에 한 대 망치를 이렇게 딱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 하늘은 저렇게 넓은데 왜 까마귀와 까치는 서로 싸우는 걸까? 이런 식으로 쓴 글이었는데요. 걔는 진짜 꾸민 말들을 거의 안 넣었어요. 진짜 넓은 하늘 이거 하나밖에 안 넣었는데요. 그러고선 우리 수영이 많이 컸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져요. 이러고 끝났는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썼던 어떤 글보다도 훨씬 더 감히 비교도 못할 만큼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뭔가 오는데?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 그리고 또 수영이의 과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차르트 곡도 많이 들었는데요. 모차르트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전에 정말 좋은 자장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곡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다시 한번 감동을 했다고 말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차르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분을 가지고 그런 그 악보를 만들고 곡을 만들었을지 딱 너무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알게 됐어요. 내 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실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알맹이가 없다. 근데 화려하다. 근데 얘를 통해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감정과 저의 느낌을 담아서 새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나의 첫 살인. 이거 처음 제목 듣고 헐!
너 살인했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책 제목을 나의 첫 살인이라고 쓴 이유가 어제의 나를 죽이고 오늘의 나를 다시 세웠다 이런 느낌으로 지난 날들의 그런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부분들을 버리고 내가 이번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를 썼던 저의 에세이였습니다. 자, 이 책 아까 성공 거뒀다고 했죠? 여기서 깜짝 퀴즈. 몇 부나 팔렸을까요? 750만 분. 되게 구체적이시네요. 틀렸어요? 자, 다른 거. 5천만 분. 야, 처음 공개수야. 우와, 맞았어요. 우와, 진짜 대박이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죠. 만분. 5천만 부 팔렸습니다. 그러고요, 전 세계 4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와, 저는 정말 이 성공을 얻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책은 어린 왕자는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써봐야지. 수영이의 글 완전 순수했죠? 그런 글과 어린 왕자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런 세상, 그런 시각 렌즈를 나도 한번 끼워갖고 한번 진짜 솔직하게 내 감정을 담아서 써보자 했던 글이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저도 너무 놀랐죠? 그러고 앞으로도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고 제 마음을 담은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인생 도처 유상수 3인행 필요아사인데요.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인생에서는 언제나 상수, 나보다 더 뛰어난 고수가 있다. 그러면 혹시 3인행 필요하사는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3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에 도움을 줄 만한 스승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얘랑 되게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도처의 유상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꼭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또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꼭 그런 상수, 고수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뿐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연장을 하고 사람들이 고통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제 삶에서 제가 보완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개발한 신약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약이나 이 신약이나 저 신약이나 아니면 백신들은 모두 다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작용을 보완하면은 사람들이 삶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질병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된 백신 또는 신약의 보급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생명공학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의료 수준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보급 또는 이런 분배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제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공학의 기술이 윤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리고 발전된 신약이라도 윤리적으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명공학은 가치가 없습니다. 또 복제나 유전자 편집 기술 속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명공학은 한 사람의 생명 또는 한 생명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이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의 사용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지는 않을지 또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지 않을지 등에서 갈등 면에서 저는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1살의 생물학자 김도훈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위치한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핵전쟁, 기후위기, 소행성 폭발과 같이 지구 전체에 위험이 가해질 만한 재해들로부터 세계 종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 후에 아주 만약의 경우에 인간의 상당수가 죽어버리면 후에 사람들이 이 종자로 농사를 지어 다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가진 기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방금 보여드린 사진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더 지나가면 여기 메인 복도가 있고 이쪽은 간이 저장고 및 사무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마지막으로 메인 저장고인데 이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곳 한 통밖에 없으며 이곳으로 들어가려면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보관하고 있는 마스터키 6개가 모두 모여야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저도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그레고 멘델이라는 유전학자입니다. 멘델은 전에 빈곤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돈을 내지 않고도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성토마스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왔고요. 그때는 수도회 수사로 학문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멘델은 또한 완두로 유전의 3가지 법칙을 발견한 것이 유명하죠. 그래서 연구 후에는 유전 3가지 법칙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현재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매일 성공일기를 작성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성공일기라는 것은 매일 밤 자신이 오늘 사소한 일이라도 성공했던 것을 5가지 이상 공책에 적어놓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 생각에 자존감과 자신감 등을 상승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멘델은 연구 중 식물을 225번이나 인공 교배를 시킬 정도로 대단한 끈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완두로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저에게 영향을 미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 굉장한 것들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표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물의 진화나 유전에 관한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진로에 대해 생각이 좀 부정했고요. 또 그에 대한 자신감도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알고 읽게 된 후에 이 책은 저의 진로 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여 간단히 말하면 갈망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뜻인데 이로 인해 제 자신감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적용되어 달리 말하면 꿈에 대한 확신,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감이 상승이 됐으면 전에 말했던 멘델의 성공일기와 더불어 이러한 책들을 찾아 읽는 것을 좋은 습관으로 만든 것이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두 친구들이 저에게 미친 영향들을 한 번에 한 것인데 첫 번째로 전 멘델에게서 목표를 이루려면 열정을 필요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한 멘델이 성공 후에 기본 선행을 한 것으로 보아 제가 성공 후의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한 것들의 세계라는 책에서는 곰벌레, 진드기 등 하찮기까지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생물들이 오히려 경이로운 생물의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존재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인생 도처 유상수라는 주제에 반영을 시켜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고수, 상수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멘델의 성공일기, 끈기 이런 것에서는 자신의 위치 확인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성공일기 작성을 통한 자신감, 상승 이런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상승에서 또한 이 책에서는 꿈 관련 요소를 지속해서 인식을 시켜줬고 또한 상수로서 만들어준 또 다른 상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이를 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끈기와 꿈에 대한 열정, 희망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반복하여 예를 들면 성공일기나 이러한 책들을 계속 찾아있는 제가 습관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런 것을 반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마칠 건데요. 카르멘 델로피체의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든다라는 명언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사실 열정이라는 것은 나이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열정에 대한 자신의 또 다른 열정이 자신의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멘탈적으로까지 노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만큼 열정이 자신의 꿈이나 장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도처 유상수에 대해 강연할 이호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인생도처 유상수란 인생의 발걸음이 닿는 곳 어디에나 나보다 한 수 위인 고수가 있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자칫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나에게 큰 뜻을 전해줄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여러분 앞에 서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사례는 자기소개, 책 소개, 노하우, 그리고 마지막 말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전 30살인 소설작가이고 제 특징으로는 매일 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기를 쓰면서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제가 이미 직접 경험했기에 제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그 경험을 직접 했을 때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2035년에 소설가로 데뷔했으며 2040년에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기까지 영향을 준 책은 바로 안내일기인데 안내일기는 모두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안내가 13살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게 키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속마음과 독일군을 피해 숨어있던 일을 적어둔 것을 그 후에 아버지가 발견해 출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안내가 자신의 속마음을 일기장에 털어놓는 것을 보고 저도 일기를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책을 4학년 때 읽었는데 실제로 5학년 때는 가끔씩 일기를 쓰기 시작하다가 2024년부터는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일기장을 마치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직접 일기를 써보니 제가 생각하는 일기의 장점은 먼저 추억과 지난 일을 회상하기가 더욱 쉬워진 것입니다. 추억과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 옛날 일기를 펼쳐 읽으면 마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기장에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마치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기를 쓰지 않을 때는 원래 모든 속마음을 나 스스로만 간직했고 그 모든 생각을 나 스스로만 알고 있었는데 일기를 쓰니까 마치 내 속마음을 들어준 든든한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일기를 쓰며 내가 그날 잘못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또 내가 그날 잘한 행동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기 잘 쓰는 방법은 먼저 첫째, 있었던 일을 쓸 때 중요한 행사나 사건 중심으로 쓰기. 굳이 아침을 먹었다, 양치를 했다 같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일기를 읽었을 때 어차피 매일 하는 것이므로 본받을 점이 없습니다. 또한 있었던 일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기. 여행을 갔다고 해서 여행을 갔다고만 쓰면 내가 여행을 갔을 때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고 나중에 읽었을 때 그 일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록하기. 매일매일 일기를 쓸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록하면
손쉽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만 쓰지 않고 그때 자신의 기분과 감정도 쓰기. 여행을 가고 그날 한 행동만 쓰고 자신이 그때 겪었던 기분과 생각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일기를 읽었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기가 제 이야기 소재가 되기도 하니까 매일매일이 더욱 소중해졌고 일기를 쓰지 않으면 제 이야기도 단조로워지니까 매일매일 일기 내용을 더 풍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번을 기회 삼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일기를 써보는 것이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핵물리학자 김승현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 성공 방정식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2031학년도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전공하였고요. 2037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2056년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창립해 2068년 원자력 폐기물 제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핵물리학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1986년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만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희귀병을 얻어 후유증을 얻고 우크라이나 영토가 오염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있는 사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약 수십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은 핵폭발 이후의 최후의 아이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롤란드가 독일에서 터진 핵폭발을 피해 살아남아 쉐른보름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핵폭발의 위험성을 깨달아 어떻게 하면 방사능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로 영향을 준 인물은요, 바로 20세기 아인슈타인과 함께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불렸던 리처드 파이만입니다. 어린 시절의 파이만은 호기심이 많아 모든 문제를 혼자 독창적으로 생각해 남들이 그냥 답지를 보았던 문제조차도 그냥 자신이 스스로 풀려고 해 결국 10살 때 로그와 삼각함수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파이만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안하였고 1965년 양자역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파이만의 독창적인 공부 방식을 따라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영향을 받은 것인데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는 로젠탈 효과입니다. 로젠탈 효과란 타인의 기대나 관심, 격려 및 칭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진 형상을 교육적으로 증명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선생이 희훈아 너 지난 이번 시험 너무 열심히 했고 잘했어. 그 다음 시험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원래 90점을 맞던 학생이 100점을 맞게 된다는 얘기죠. 로젠탈 효과를 사용하기 전 저는 제가 정말 핵물리학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었지만 로젠탈 효과를 사용한 후 저는 반드시 제가 핵물리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 저는 실제로 매일 초등학생 당시 거울을 보며 아침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를 3번 동안 실제로 3번 동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상수로서의 느낀 만족감인데요. 파이만의 사고방식으로 저는 독창성과 호기심이 생기고 로젠탈 효과를 이용하여 저는 핵물리학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세계 최고의 핵물리학자가 될 핵폐기물 제거 기술을 개발했고 그 이후 그것으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였고 대한민국 등 석유 등의 천연 자원이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 국가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옛날 터키 속담 중에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질지 넘어져서 그냥 울고 있을지 아니면 계단을 밟고 올라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는 우상이 계신가요? 우상이란 여러분이 갖추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또 되고 싶은 것을 두루 갖추어서 여러분의 존경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의 이번 발표 주제는 내가 갖추고 싶은 역량과 바라는 삶인데요. 이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저의 우상이고 그리고 이 우상이 사는 삶이 제가 바라는 삶이 되겠죠. 우선 저는 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엘레멘탈을 보셨나요? 엘레멘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웨이드는 아주 순진한 공무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을 고디고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도 알고 때로는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물은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여가 생활을 즐기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하고 어부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그것을 내다 팔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시킵니다. 서퍼들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서핑을 하며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죠. 이처럼 물은 생활에서 꽤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에너지에 따르면 물의 힘으로 생산되는 에너지 중 수소와 해양 에너지는 미래에 아주 획기적인 에너지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에 한강이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을 잘 활용한다면 이들은 미래에 아주 희망을 걸 만한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과학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수소와 해양 에너지, 저는 이것을 활용하여 바다가 우리에게 걱정과 우려를 덜어주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것을 표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흔히 하는 우려가 뭘까요? 옛날에 이런 에너지, 재생에너지들이 없었던 시절에는 과학자들이 화산, 석유가 다 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엄청나게 큰 고민을 하였고 우려를 하였지만 결국 이런 물의 힘, 바다의 힘으로 생산되는 이런 재생에너지가 발견되면 그들의 고민은 덜게 되었죠.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즉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바로 감수성, 이해력, 통솔력, 공감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다는 이 네 가지 역량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바다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자신의 개성만이 있나요? 없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안아주는 존재일 뿐이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그런 능력만이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바다가 이런 네 가지 누구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을 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물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연필입니다. 연필도 바다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연필이 혼자 자기의 원하는 것을 쓰지 않고 우리가 쓰라는 대로 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연필 같은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요소들과 이상적인 모습이 중요할까요? 이런 요소들과 이상적인 모습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두뇌가 뛰어나지만 자기의 의견만 내세운다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집합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과 역량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요소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마치 무명 슈퍼히어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지만 있을 때는 그런 대우를 못 받는 있을락말락한 존재입니다. 저는 전에 악당이어도 유명한 악당이 되고 싶었다면 지금은 이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채원입니다. 여러분은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마이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선 마이크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이크는 다이내믹 마이크로 공기의 떨림이 마이크에 도달하면 진동판이 떨리며 소리가 증폭됩니다. 또 다이내믹 마이크로폰은 외부 전력이 필요 없으며 다른 마이크들보다 내부 충격이 강해서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마이크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큰 도움을 주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강의를 할 때, 콘서트를 할 때, MC 진행을 할 때, 안내방송을 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저는 작은 누군가의 옳은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것을 사회에 나서서 바로잡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작년 MSC 프로그램에 어린이를 위한 나는 말랄라에서 나온 말랄라라는 사람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랄라를 무언가에 비유하자면 여성의 마이크 같습니다. 말랄라가 살던 파키스탄에서는 푸르다라는 여성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 자체가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에서는 남녀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여성들이 교육권과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시대, 말랄라는 그들의 목소리, 즉 그들의 마이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랄라는 여성 인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불행이 따라붙는 법일까요? 말랄라가 열심히 인권 운동을 이어가고 있던 도중 텔레만의 총에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말랄라는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더 열심히 나갑니다. 당신이 먼저 일어서지 않으면 누가 곁에 서 있는지 모를 것이다. 이것은 말랄라가 한 말인데요. 이 말과 말랄라가 한 업적만 봐도 말랄라는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말랄라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요? 말랄라에게 본받을 점은 바로 도전, 용기, 그리고 공감입니다. 도전이란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말렐라가 도전을 보여준 일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 이외에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저에게 도전이 필요한 일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 시작할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회를 말합니다. 말렐라가 용기를 보여준 일은 탈레반의 총격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고 더 열심히 여성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저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은 누군가 놀림을 받고 있을 때, 실패 때문에 겁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또는 그런 기분입니다. 말렐라가 공감을 보여준 일은 여성들이 비평등한 사회에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것은 말렐라가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또 저에게 공감이 필요한 일은 친구가 슬퍼할 때 또는 누군가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그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민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가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 발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먼저 저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 상으로는 징검다리이고 징검다리의 역할과 그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또 둘째로 징검다리가 제가 되고 싶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징검다리가 되고 싶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피파이트 최후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그 책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징검다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징검다리를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거나 갈 수 없는 두 곳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돗자리를 건널 때 돗자리로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 같은 여러 가지 속담에서도 우리는 징검다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징검다리를 통해서 제가 본받을 수 있는 네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징검다리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나 동물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가듯 강물을 건널 수 없게 어려운 사람들을 징검다리를 사용해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 장래희망은 의사인데요. 나중에 강물을 건너지 못하듯 어렵거나 힘들게 사는 나라들에 가서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둘째, 저는 징검다리처럼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두 곳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징검다리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1년 동안 학교에서 반장 역할을 했는데요. 그 역할을 하면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징검다리를 생각해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옛말에 돗자리를 건널 때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일을 할 때 징검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처럼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징검다리 모습을 본받아 더 꼼꼼하고 신중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징검다리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까지 갈 때 여러 가지 징검다리를 밟습니다. 이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는 다른 곳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제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전 징검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밟겠습니다. 또 하루하루 사소한 일들로 저 멀리 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야구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 중에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는 멘탈리티 계획표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지 줍기, 이웃 어른한테 인사하기 등 아주 사소한 일부터 해서 그는 자기가 최종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인 야구 MLB 드래프트 1순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징검다리와 이루고 싶은 책은 핵폭발이 최후의 아이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엄청나게 큰 핵폭발이 일어난 뒤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로드란트는 병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어떤 자연재해든 일이 닥쳐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삶과 정신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책을 MSC에서 배운 저자의 렌즈로 정리하자면 먼저 이 저자는 1980년대에 동서간의 빈작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소련과 미국 등 냉전 체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인류 최후의 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인류 최후의 날은 핵폭발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정치가와 일반인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책에서는 사회의 도덕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핵폭발 뒤 이기적인 삶을 하게 됐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도덕 대신 동물들만 가지고 있는 본능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징검다리와 책을 연결하자면 이 책에서 주인공 롤란트는 징검다리를 밟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나중에 핵폭발이 터진 지역도 완전히 일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징검다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SC에 다니는 대원장 이라윤입니다. 저는 이번 시험의 주제에 대해서 꿀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표는 제가 꿀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꿀벌의 역량, 핵폭발 후 최후의 아이들,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꿀벌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왜 꿀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들려주는 거미와 개미와 벌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 책은 사람을 곤충으로 비유해서 나타낸 우화인데요. 이 내용에서는 거미는 남실수로 먹고 사는 이기주의, 여기서 말한 남실수는 거미줄에 먹이가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미는 저부터 살고 보는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자신이 일에서 얻은 것을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꿀벌은 조직력도 세고 부지런하고 이타주의적인 성향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개인적인 면에서 많이 드러난 책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서 꿀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꿀벌의 역량 중에서는 성실함과 배려심이 있습니다. 우선 꿀벌은 식물한테 꿀을 얻습니다. 일벌 한 마리가 0.3에서 0.5mg을 얻고 1kg를 얻기 위해선 일벌 만 마리가 약 4번 정도 날아야 합니다. 그래서 25kg를 얻기 위해선 일벌 모두가 7번에서 24번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꿀벌의 성실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얻은 25kg는 다 같이 나누어 가지면서 꿀벌의 배려심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꿀벌의 두 번째 역량은 희생정신과 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선 꿀벌은 만약 자신의 동료가 위기에 처했다면 독침을 쏘면서 자신이 죽더라도 동료를 구출해내는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우선 꿀벌은 식물의 번식에 도움을 주면서 그 과정에서 꿀을 얻습니다. 그리고 얻은 꿀은 인간에게도 조금 제공하고 식물은 그렇게 번식하면서 인간한테 산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꿀벌이 없다면은 식물은 거의 번식을 할 수 없으므로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산소를 얻기가 힘들어지므로 인간도 멸종할 수밖에 없겠죠. 핵폭발로 최후의 아이들에서는 꿀벌의 역량들이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롤란트는 주인공이 사냥하고 배려하고 협동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쉐벤보르는 남은 최후의 아이들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사랑하고 배려하고 협동하며 사는 것은 꿀벌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드룬 파우제방이 즉 저자가 꿀벌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꿀벌의 역량들이 왜 중요할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은 배려심이 요즘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이웃이랑 관계를 단절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집도 많습니다. 그러나 꿀벌은 얻은 건 다 같이 나누면서 배려심을 엿볼 수 있었고 다 같이 서로 협동하며 꿀을 얻으면서 협동심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관계가 단절되고 배려심 없이 각자 자기 살 길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얻은 건 다 같이 나누면서 다 같이 서로 협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꿀벌 같은 사람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꿀벌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해야 할 일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꿀벌 같은 사람은 남에게 희생정신을 하면서 서로를 도움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남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꿀벌도 성실한 모습을 얻으면서 꿀을 얻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 되고 서로와 다른 사람과 신뢰감을 얻고 신뢰감을 서로 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보이면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우선 꿀벌은 좋은 역량들, 희생정신, 배려심 등등등이 있고 구드른 파우제방은 마지막 쉐벤보른에 남은 핵폭발로 최후의 아이들에서 이 역량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꿀벌은 앞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 타고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앞으로 꿀벌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출처를 간략하게 정리해본 이제 이거입니다. 거미와 개미와 벌 이야기를 조금 얻어봤고 조식을 이끌을 팔로워십도 얻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권보호의 고수 최은재입니다. 저의 직업은 인권 변호사이자 인권 운동가인데요. 저는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사형제를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교육의 의무를 가지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또한 매체나 아니면 여러 방송에 참여하면서 이거에 대한 여러 토론이나 아니면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인권이 인간의 권리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말로 풀이해본다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입니다. 저는 어린이를 위한 나는 말랄라라는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말랄라는 1997년 파키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알라신을 믿었는데요. 그 알라신의 말이 적혀있는 책이 바로 코란입니다. 이 코란에서는 여자들의 인권을 차별하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말랄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많은 연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고 하지만 결국엔 탈레반의 총을 맞아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퇴원 이후에도
그녀는 항의 연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녀는 학교를 열었고 결국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유 있는 반대에 대해서 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이유 있는 반대는 사용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흔히들 범죄자나 아니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할 때 첫 번째 테러리즘 또는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또는 흉악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러리즘 같은 경우에는 테러리스트는 항상 죽음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형을 당해서 죽은 테러리스트들은 단숨에 순교자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테러리스트를 따르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이유는 개선이 어려워서 시민과 사회를 위해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살인자의 재범률은 급속 낮은데요. 전체 재범률의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흉악범인데요. 이 흉악범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흉악범이 어떤 아이를 유괴하거나 또 납치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살해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소매치기 같은 거에 흉악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는 흉악하고 나쁩니다. 세상에 좋은 범죄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사형제 존속 국가와 사형제 폐지 국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형제 존속 국가에서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고요. 또 사형제 폐지 국가에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196개의 국을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폐지국은 103개국, 폐지를 안 한 국은 34개국입니다. 폐지를 한 국보다 폐지를 안 한 국이 더 적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폐지를 안 한 국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모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말랄라는 저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노력 정신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유 있는 반대에서는 저에게 생명이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더 높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할 신승아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의 역량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역량에 관해서 그리고 저의 역량과 세상의 관계 그리고 책 통솔의 몸과의 연관성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역량은 바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 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능력 등을 말합니다. 저는 저의 역량을 크게 4가지로 간추려 보았는데요. 첫 번째 적응력, 두 번째 회복 생각성, 세 번째 진취성, 그리고 창의성입니다. 여러분은 뭘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뭘 하면 물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물이 액체, 그 액체의 특징, 즉 이런 여러 가지 용기에 담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특징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물은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적응한다고 할 수 있어서 적응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풍선껌입니다. 이 풍선껌은 우리가 씹어서 풍선을 불면 커다란 풍선을 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풍선은 언젠간 터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돼도 이 풍선껌을 다시 씹어서 다시 새롭게 풍선을 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선껌을 여러 번,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풍선을 불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풍선껌은 역경을 경험하거나 고난을
느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해 공식입니다. 근해 공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근해 공식은 수학자 알칼리니가 발견한 공식으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인데요. 이 근해 공식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은 진실성, 즉 이 목표를 향해 결국 나아가서 목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로 톰소여 효과입니다. 톰소여 효과라는 말을 아시나요? 톰소여 효과는 바로 마크 트웨인의 책 톰소여의 모험에서 주인공 톰소여가 자신이 해야 하는 울타리치를 하기 싫어서 다른 지나가던 아이들에게 말놀림으로 그 울타리치를 하고 싶게 만든 다음 자신은 그 보상으로 사과, 폭죽 이런 것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 톰소여 효과는 여기서 톰의 창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톰소여 효과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화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톰소여는 책 중에서 이 페인트 칠이 아주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친구 벤 로저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벤 로저스는 이 일이 더욱 하고 싶어졌고 결국 벤은 톰에게 사과를 주고 그리고 톰소여는 벤 로저스에게 울타리질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울타리칠은 톰소여에게 그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소여는 자신의 창의성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톰소여 효과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을 재미있게 놀이처럼 할 때 동기부여를 얻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저희 4가지 역량, 적응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 진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입니다. 꿈을 향한 끊이지 않는, 지치지 않는 노력이 급하지만 저희 꿈은 노벨상 수상과 또 필즈상 수상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그 꿈과 역량이 무엇이든 그 역량에다 여러분의 노력이 끊임없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역량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관광사업가가 되고 싶은 최혜설입니다. 우선 저는 제3세대의 타임라인을 그려봤고요. 제3세에 영향을 준 것도 분석해봤고 그 영향을 준 것에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장점을 생각해봤고 또 혹시 제 사업이 궁금하실까봐 사업 방향도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 저는 12세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 우주에 관한 책을 읽고 우주에 대한 동경심을 점점 더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천문학과에 가고 나서는 완전 우주 마니아가 돼가지고 그 25세에 우주 관광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35세에는 5만 명을 달러 우주여행을 하는 엄청난 성과를 내고 45세에는 마침내 화성을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우주여행이 대기권까지밖에 못 가고 3일 동안밖에 못 가는 데다 비싸기까지 하지만 저는 화성까지 갈 수 있게 만들고 한 달 동안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그 여행 비용이 싸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해외여행을 가듯이 우주여행을 갈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저에게 영향을 준 것을 롤모델, 친구, 그리고 책이라고 이렇게 3가지를 분석해봤는데요. 우선 책은
저에게 우주에 향한 동경심을 키워준 장본인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과학 이슈라는 책은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잡지 윤라는 사업의 방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면서 제가 결정하게 된 큰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롤모델로는 아인슈타인과 앤디 워홀을 골랐는데요. 그가가 쓴 아인슈타인은 편견을 깨고 새로운 이론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냈습니다. 저도 아인슈타인처럼 머릿속으로 새로운 로켓으로 효율을 높이려고 아인슈타인을 롤모델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앤디 워홀은 미술 대중화인데요. 저도 지금은 우주라는 게 저희에게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우주 여행을 통해 우주를 대중화할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는 영향을 준 친구도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과학을 되게 좋아합니다. 따라서 저에게도 과학을 설명도 해주고 과학 이슈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저는 과학에 친해지고 또 과학 이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볼 차례인데요. 저는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는데 이렇게 영향을 준 것은 책을 읽은 것, 롤모델들과 친구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들과 책 그리고 롤모델들도 보면 책은 사람들이 생각을 전파하는 과정이고 친구는 뭐 사람 그 자체로 하다 보니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제가 많이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주, AI,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그 과학 기술 발전을 놀라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친구들과 책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주가 가장 감명이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이 벌써 우주로 관광 산업을 벌써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스페이스X처럼 사람들을 우주 관광으로 보내고 또한 그 외의 다른 기업들에 대한 사례들과 그 우주의 여행에 대한 기술 발전도 저에게 큰 감명을 줬습니다. 저희 장점을 설명해 볼 차례인데요. 롤모델 친구 책 등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했죠. 그 영향으로 저는 쉽게 변화를 합니다. 요즘 세상을 정보화 시대라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 정보를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 기업이 생사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쉽게 정하고 변화를 하는 것까지 그거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장점을 살려서 기업을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 문화에 맞춰서 우주 여행 산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저는 그 변화에서 창조하는 것까지 잘하는데요. 예를 들어 MSC에서 환경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 그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버스를 타는 등 실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좌우명은 어제의 나보다 발전한 오늘의 나가 대장인데 어제의 나보다 발전한이란 것이 다른 말로 변화한이란 뜻도 되거든요. 이처럼 저는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실까봐 저희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저희 사업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우주에 가면서 자원 문제도 줄일 것입니다. 우주 여행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자원도 가져올 건데요. 그리고 자원 문제를 줄이고 자원을 잃은 나라 간의 다툼도 줄이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도 없앨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주관광에서 나온 이윤으로 봉사도 할 건데요. 우선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고아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재정적 도움도 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 기부를 해서 과학기술을 키워서 또 저희가 그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학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노인인데요. 까닭은 달나라에 있는 호텔에서 우주에 대한 변화로 사람들이 많이 어지러워할 수 있는데요. 반면 노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다는 점을 이용해 노인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 웨이터 같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사람들이 우주에서 어지러워서 잘 못할 직업을 맡겨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솔이었습니다.